한국의 재정에서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세출과 세입,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돈을 걷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엔 또 지출을 하겠죠. 이와 같은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역할을 활동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재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iscal policy.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발전, 금융은 monetary development라고 얘기해요. monetary 금융 혹은 financial development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식민 시대의 유산, 헤리티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피데럴 리저브 보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어.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센트럴 뱅크입니다. 중앙 각국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센트럴 뱅크가 각국에는 있지만은 미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스테이트, 지역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어, 각 주별로 그 통화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별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합쳐서 피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연방준비 제도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방준비 제도라는 것은 센트럴 뱅크라고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식민 시대는 조선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주로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상업은행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신속한 민영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일반 은행이죠. 시중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너무 그 은행이 대출 규모가 높아서 그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각 상업은행에 대한 통제 슈퍼비전도 합니다만 주도하에서의 정부은행 혹은 공적은행보다는 민영화된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들 은행을 공적은행에서 사적인 민영화를 밟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정성장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겠죠.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엔티 인플레이션 팔러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엔티 인플레이션을 막는 정책. 네. 이렇게 제가 좀 보충을 설명을 하면 좋겠죠. 재정 및 금융 분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견 불일치가 많았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모션.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돼야지 아, 좀 경기가 확장이 돼야지 좀 먹고 살 게 있고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 확장 정책, 인플레이션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령 한국 경제가 10% 성장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0%가 일어났다. 그러면 10% 성장 하나만 하죠. 마이너스 10%를 인플레이션으로 깎아먹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입니다. 크레딧. 대출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한편 평가절하를 압박하였습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하자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많이 지출을 하면은 돈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신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크레딧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론을 얘기를 합니다. 대출. 이게 화폐나 마찬가지니까 이 크레딧이 많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절하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평가 절하를 왜 압박했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은 가령 1달러당 1, 달러당
네, 200원. 근데 이거를 1달러당 400원으로 올리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200분의 1달러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제는 1원이 400분의 1달러의 가치밖에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이 원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가절하를 어, 압박하는 이유는 말이죠. 평가절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은행에 1달러를 조달을 하려면은 200원을 가지고 가야 1달러를 평가절하를 하면은 400원을 가지고 가야 1달러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슈가케인. 다시 말하면 설탕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종전에는 200원만 들고 가면은 1달러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1달러어치 설탕을 원당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400원이 들어가야 1달러어치 수입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압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제 1달러어치 슈가케인을 원당을 수입하려면은 400원이 필요하거나 200원이라 한국 돈이 동원돼야 되니까 더 많은 한국 돈이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야, 너희 원이 1달러당 200원 말도 안 돼. 1달러당 400원은 돼야 돼. 달러 가치는 올리려 그러고 원화 가치는 내리려고 자꾸 이제 공작을 한다기보다도 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및 금융 변수의 비중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재정 변수의 비중과 금융 변수의 비중을 할 때 1955년부터 75년 사이에 항상 비중은 웨이슨 정부 수입에는 정규 수입이 있고 비정규 수입이 있는데 어쨌든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량이라는 것은 스탁인 보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입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10.2%가 정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GNP가 100이 들어왔다면은 GNP가 100이라면 정부 수입 1975년이 되니까 75년이 되니까 엄청 늘어났어요. 10.2가 아니라 16.2%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955년에서부터 75년 사이에 물론 GNP도 늘어나죠. GNP도 늘어나지만은 정부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10.2%에서 16.2%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국방과 비국방을 보니까 비국방이 정부 지출로서는 훨씬 많네요. 국방비가 크기는 크지만은 비국방비보다는 적게 적은 것이죠.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는, 정부 수입이 들어왔다가 정부가 지출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량 통계, flow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량은 뭐냐? 고여 있는 겁니다. 스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요. M1과 M2라는 것을 화폐 정의를 할 때 뭐냐? M1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하고 코인 그런 것의 합입니다. 이따가 플러스 이자가 없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또는 데포짓.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예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그냥 캐셔스 체크 같은 거죠. 내가 100불을 체크를 써주면은 100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예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M1이라고 얘기를 하고 M2라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M2는 M2는 M1에다가 그러니까 캐시에다가 코인에다가 이자가 없는 요구불예금을 다 합친 거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있는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입니다. 네, 저축성 예금을 합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터스트 베어링 데포짓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예금인데 은행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M2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M2가 M1보다 훨씬 큽니다. 보세요. 1975년에 GNP 대비 M1이 13.1%인데 M2는 34.4%. 그러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것이 M2에 들어간다. 그럼 M2는 M1을 제외하고는 저축성 예금이니까 저축성 예금이 2배 이상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M2의 규모가 훨씬 큰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은행에 10만 원이 있거나 5만 원이 있거나 별로 상관을 안 하지만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10만 불이 있는 거하고 100만 불이 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자 소득 면에서. 따라서 되도록이면 회사 사람들, 은행 사람들은 M2로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베어링 데포지트로 보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M2가 M1보다 보통 한 3배 정도 높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량, 스탁의 통계 중에서 또 하나는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은 크레딧이라고 아까 번역을 했죠. 은행 대출, 신용은 은행 대출과 해외 대출 보증, 개런티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1975년에 은행 대출이 GNP의 38.5%가 은행 대출이고 해외 대출을 보증한 것도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행들이 갚아야 되는 것. 그 만일 우리 회사들이 부도가 생겨서 신용이 좋지 않아서 우리 회사들이 쓰러지면은 우리 은행들이 대신 보증을 섰으니까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과 보증은 동일한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32.8%. 그래서 합쳐서 71.3%가 저량으로서의 스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1924.6%. 정부 지출 대비 24.6%가 국방비고 3%. 네. GNP 대비는 뭐냐? 국방비가 4.5%. 그러니까 전체 GNP가 100이라면은 4.5%가 국방비로 지출이 되는 거고 6.8%가 경제 서비스로 지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정부 지출 분포의 퍼센티지는 GNP 대비 비중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일반 정부 지출 대비는 그만큼 규모가 줄어든 거니까 GNP 대비 비중은 훨씬 줄어들겠죠. 변동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GNP에 대한 고정 투자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963년, 64년의 긴축 정책 이후 한국인들은 국내 자원 및 비원조 및 외국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1963년, 64년에 긴축 정책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미국이 외국 원조를 끊기 시작을 했죠, 한국에. 따라서 외국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자원 및 원조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 자원을 위해서는 국내 세이빙을 증가시키도록 이자율을 많이 높였고요. 외국 자금 조달은
혹은 외국 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및 독점 판매 수익이 감소하고 세입 총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탈세, 특히 소득세에 대한 조치가 엄격했는데요. 1970년까지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소득세를 30%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30%를 거두면은 그 회사나 자영업자들이나 어, 운영을 하기가 어렵죠.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유동성 공급에 10년 이상 집중하였고 이후 관심은 수요로 옮겨갔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화폐죠. 쉽게 해서 마니가 돌아가야 되니까 M1이든 M2든 마니가 돌아가야 경제 활동이 되니까 결국 그 이후의 관심은 수요 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1965년 개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왜 금리를 인상하게 됐죠? 1965년 개혁으로 금리를 인상한 주요 원인은 국내 저축을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한 푼이라도 은행에 갖다가 맡기려고 그러니까 국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1965년 계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세입 정책의 진화를 보니까 GNP 중 정부 소비 저축과 고정 투자의 비중을 보니까 정부 소비는 8%만 소비하다가 14.2%, 12.1%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축도 처음에는 디세이빙, 다시 말해 마이너스 저축이라는 것은 정부의 저축, 그러니까 GNP 중 저축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수입이 없었으니까, 소득이 적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75년이 되니까 저축이 플러스로 올라서고 이 저축은 고정 투자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5.3%의 저축이 고정 투자로 연결돼서 GNP의 5.0%에 달하는 고정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GNP 대비 정부 세입의 비중은 더밖에 안 됐었겠죠.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한 89%, 지방정부가 한 10%,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비중이 훨씬 90% 정도 세입 구성이 작았죠. 그리고 법인세, 뭐 기타 주류, 식료, 석유, 상품 이런 것들의 세원별로 그 규모까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고, 기본 간접세에 대한 과세 표준, 산출량 및 이자율 변경은, 간접세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직접세라는 것은 소득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100원을 벌었으면은 30원을 소득으로 낸다. 그랬을 때 소득세로 낸다 그랬을 때 그 소득세는 직접세라 그럽니다. 근데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술을 샀다. 술에 대해서는 10%의 간접세가 붙었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어떤 클래시컬한 경제학에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직접세가 더 벌었으면 30원을 내고 1,000원을 벌었으면 300원을 내고 한 30%의 직접세를 내는 것은 내가 세율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면 빼야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간접세 소주 한 병에 25원이라는 걸 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들한테 더 유리한 점이 간접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 기준으로 이렇게 많고 실효세율이 0.69%로 59%로 늘어났고 과세 대상액도 굉장히 GNP에 대한 퍼센티지로 하니까 64년에는 110% 과세 대상이었는데 370%라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입액에서 GNP에서 세입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0.46, 2.18 뭐 이런 것이 있고 따라서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아, 네,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소득 탄력성 정도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특정 연도의 소비세 비율을 보면 석유 제품의 소비세가 43%를 차지. 섬유 그때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75년에 석유 제품의 소비세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시대에 맞춰서 되겠죠. 비농업 개인소득과 관련된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을 보니까 비농업 개인소득이라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 개인소득은 어, 이만큼인데 102.9인데 과세 기준은 18.7이다. 그래서 18.7을 102.9로 나누니까 18%다. 50.1을 193.9로 나누니까 26%다. 1947을 4,248로 나누니까 46%다. 소득 대비 과세 기준 비율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연도가 지날수록 대비 대비 과세 기준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나라가 그래서 재정 시스템이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가구당 비농업 소득 대비 농장의 소득 비율은 0.82에서 0.88로 늘어났고 비농업 가구의 진위 계수는 0.526에서 0.485로 줄어들었으가 줄어들면은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얘기를 했죠. 진위 계수가 늘어나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4.8로 줄어든 거는 비농업 가구의 소득 불평등이 많이 해소가 됐다. 더 나아졌다. 개선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분위 소득 가구의 비율이 10분위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상위 10%를 상위 아니,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 10%는 차이가 크면은 소득의 디스패리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진위계수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보이고 있죠. 비농업 가구의 상위 10%가 하위 10%를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비농업 가구. 농업 가구도 더 나빠졌죠. 네, 이 재미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위계수하고 10분위 소득 가구 비율과 항상 일치하는 거. 0.485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죠? 진위계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10분위 소득 가구 74년에 74년이 되니까 소득 분배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네. 이 재정 시스템이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끝으로 어, 제 9장의 디스커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